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고 불길한 현상 중 하나예요. 별과 행성 전체를 집어삼켜 공간과 시간의 구조를 뒤흔들 수 있죠. 하지만 만약 우리의 고향인 지구가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에 휘말린다면 어떨까요? 피할 수 없는 종말 앞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어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홀은 운동장의 불량배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피해야 해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은 물론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탈출 고개사 후딘이랑은 정반대네요. 눈 결정체처럼 모든 블랙홀은 고유해요. 각각의 블랙홀은 질량, 스핀,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청바지처럼 다양한 크기로도 존재해요. 몸집이 작고 날씬하고 보통이고 허스키하거나 어쨌든 4가지 크기가 있어요. 가장 작은 블랙홀은 항성 질량 종류예요. 거대한 별이 힘을 다해 스스로 접힐 때 태어나는데 마치 블랙홀 세계의 치아와 같은 존재로 크기는 작지만 사나워요. 배고픈 강아지처럼 주변의 물질을 먹어 치우죠. 그리고 가장 작은 것조차도 우리 태양보다 3배나 더 거대해요. 다음은 이 우주 가족의 중간 자식들인 중간 질량 블랙홀입니다. 중질량 블랙홀은 너무 커서 붕괴된 별에서 탄생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여러 개의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질 때 생성될 수 있다고 믿죠. 은하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변 별을 삼킬 수는 있어요. 블랙홀에게는 좋은 일이죠. 하지만 누가 은하를 지배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우주의 거대한 괴물 초질량 블랙홀입니다. 초질량 블랙홀은 우리 태양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는 질량을 가진 거대 천체예요. 호스트 은하의 성장과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이 블랙홀의 크기와 질량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 우주의 무시무시한 공포는 극히 드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은 팩맨처럼 은하 전체를 삼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게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요? 글쎄요, 먼저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해요. 블랙홀의 가장자리를 표시하는 보이지 않은 경계인 돌아올 수 없는 지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시간이 느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아니라 안전한 거리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외부인에게 말이죠. 여러분이 블랙홀에 빠지고 있다면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블랙홀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마치 정지된 동영상처럼 시간이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면 꽤나 놀라운 광경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중력으로 인해 주변의 빛이 구부러지고 왜곡돼서 일종의 펀하우스 거울 효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광자골이라고 알려진 블랙홀 주변의 빛의 후광이나 블랙홀의 극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 분출을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블랙홀에 가까이 다가가도 큰 영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주사위는 던져졌죠. 이 경계를 넘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돼요. 외부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마치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한편 스파게티 조각처럼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중력이 너무 극명하게 달라서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당겨지기 때문인데 이 현상을 나타내는 스파게티화라는 과학 용어가 있을 정도예요. 언제 링기니화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 이제 블랙홀 안에 들어왔으니 특이점을 조준하고 있어요. 특이점은 모든 물질이 한 점으로 뭉쳐지는 무한한 밀도의 중심점이에요. 마치 코끼리를 작은 성냥갑에 넣으려는 것과 같아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한 작아질 때까지 뭉개져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라는 뜻이겠죠. 이 모든 것이 무섭게 들린다면 블랙홀이 전혀 드물지 않다는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사실 우리 은하수를 포함한 모든 은하의 중심에 하나씩 존재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디 봅시다.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로 접근한다고 상상해 볼게요. 처음에는 멀리 있는 작은 점으로만 보여요. 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중력이 주위를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해요. 행성이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소행성이 사라지고 해성이 수백만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파멸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머지않아 지구에 도달하겠죠.
먼저 지구의 대기가 블랙홀 쪽으로 끌려가면서 거대한 폭풍우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물 자체가 중력에 의해 왜곡될 거예요. 바닷물이 기지개 켜듯 넓게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의 핵에서 녹은 철의 움직임에 의해 생성돼요. 하지만 이제 블랙홀의 극심한 조성력이 이 운동을 방해해서 자기장을 약화시키고 왜곡시킬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행성의 지각과 멘틀이 떨어져 나가면서 대규모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모든 인프라와 기술이 완전히 파괴되겠죠. 건물, 교량, 도로가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좋아요.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꽤 끔찍하죠?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보지도 못할 거예요. 블랙홀의 영향을 훨씬 더 일찍 느꼈을 테니까요. 다시 미래로 돌아와서 우리는 모든 것이 붕괴되기 전에 자기장을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날씨와 기후가 끔찍해지는 데다 극심한 방사선에 노출되기도 하겠죠. 이 감마선과 블랙홀의 열은 지구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자연과 작별 인사를 하세요. 적어도 불행은 동행을 좋아해요. 우리만 블랙홀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더 나쁘겠죠. 이 괴물이 태양계 전체를 삼킨다면 거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예요. 즉각적인 영향 중 하나는 소행성, 해성 및 기타 모든 천체의 궤도가 파괴되는 거예요. 행성들은 변형되고 늘어나기 시작해서 표면이 녹은 금속처럼 휘어질 거예요. 태양 자체도 영향을 받아 표면이 퍼티 덩어리처럼 뒤틀리게 될 거예요. 네, 그 모든 것이 상상하기조차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을 고르고 긴장을 푸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이건 밝은 면이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지구가 블랙홀에 휩쓸릴 확률이 훨씬 더 적어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가이아 BH1이라고 불려요. 2022년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약 1600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계에서 발견됐어요. 가이아 BH1은 우리 태양 질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항성 질량 블랙홀이에요. 그 자체로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지만 이 블랙홀의 발견은 이 우주 괴물의 행동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가장 가까운 블랙홀조차도 1000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요. 블랙홀은 매우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에 위협이 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진 않아요. 은하수 중앙에 블랙홀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블랙홀이 결국 우리 은하 전체를 집어삼킬 거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타입이 아니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걱정하지 마세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 은하 중앙에 있는 별은 궁수자리 A스타라고 불려요. 몇 년 전 인터넷을 떠돌던 흐릿한 사진에서 이 블랙홀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블랙홀은 실제로 매우 거대하며 마치 사랑에 빠진 두 중학생처럼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작은 콩 한쪽에 불과해요. 그래서 가까운 물체에만 영향을 미쳐요. 은하계의 천체들은 모두 너무 크고 너무 빨리 움직여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은 여전히 연구하기에 매력적인 물체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블랙홀의 신비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블랙홀은 우리에게 전혀 위험하지 않더라도 우주의 놀라운 힘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예요. 이제 초콜릿의 놀라운 힘에 주목해볼까 싶네요. 지구가 반으로 쪼개지는 순간 거의 모든 생명체들이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종말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망가지고 자기장이 변하며 지구의 풍경이 완전히 변할 거예요. 하지만 지구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불사조처럼 생명체들은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나겠죠. 행성을 반으로 쪼개기 위해선 엄청난 힘의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이런 레이저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 무기는 지구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상공으로 로켓에 실려 우주로 갑니다. 그리고 일단 레이저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태양 전지판을 활짝 열 거예요. 레이저는 태양 광선을 흡수하고 모으죠. 그리고 나서 몇몇 도시의 직경만한 크기의 힘을 가진 강력한 빛이 지구 한가운데로 발사될 거예요. 빛이 통과하는 바다는 고온에서 끓다가 증발해버립니다. 이 증기는 하늘에서 거대한 뇌운으로 바뀝니다. 강한 바람이 이 구름을 대륙 위로 몰고 갈 거예요. 폭우는 도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홍수를 일으킵니다.
지각판이 이동하면서 쓰나미까지 발생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에 부딪힙니다. 지구는 둘로 갈라졌고 이는 시작에 불과하죠. 지구의 형태, 즉 지구의 각 반쪽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강한 지진이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최악의 재난은 단층선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수십억 톤의 땅이 부서져서 거대한 산사태가 도시 전체로 쏟아집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되던 땅덩어리가 우리 행성에서 날아가고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우주로 날아갑니다. 지구의 부서진 반쪽 조각은 나머지 반쪽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 크기의 거대한 바위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돌이 수백, 수천 개는 될 것입니다. 부서진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심지어 그곳에서도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질 거예요. 달은 또한 스스로 파편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파편은 유성우처럼 지구 반쪽으로 떨어져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하늘은 재로 뒤덮일 것이고 하늘이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두 부분이 서로 떨어져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새빨갛게 달아오른 심장은 바로 두 반쪽 가운데에 있습니다. 녹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지구의 핵이에요. 핵의 각 절반은 별에 버금가는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행성의 두 부분 사이에는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는 뜨거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간에 떨어지는 건 곧바로 재로 변합니다. 핵의 질량은 지상의 질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중력의 힘이 아주 강합니다. 핵은 가까이 오는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에서 어떤 곳으로든 이동할 수 없을 거예요. 핵의 중력은 어떤 교통수단도 끌어당길 테니까요. 지구의 각 반쪽은 이제 따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형적으로는 지구 내 핵은 회전을 하며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 겁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과 우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만약 이 자기장이 손상되면 태양과 우주 방사선이 대기를 통과할 텐데요. 중심부가 두 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이 불안정해질 겁니다. 지구 양쪽에서 정전이 시작되겠죠. 전자레인지, TV, 주전자, 신호등, 컴퓨터 등 모든 것이 고장날 거예요. 노트북 또는 핸드폰의 화면이 켜지거나 꺼지기 시작하고 영상이 정지될 수도 있고 배터리가 방전되었다가 1초 후에 충전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작동을 멈춥니다. 즉, GPS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신에 사용되는 고주파 전파가 작동을 멈출 텐데, 즉,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사실 지진 때문에 모든 발전소가 지하로 가라앉거나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한 태양에 예민해지고 심한 두통을 경험합니다. 자기장이 손상되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동물들은 심한 편두통을 겪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헬멧을 발명해야 할지도 몰라요. 완전한 보호를 위해선 사람들은 지하도시에서 살아야겠죠. 나침반 바늘은 더 이상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 거예요. 새들은 미쳐버립니다. 더 이상 남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모르거든요. 모든 동물은 이동을 멈춥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날 수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이 증가했기 때문에 식물과 꽃은 자연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가축의 사료도 형편없습니다. 음식의 품질이 저하되고 기근도 생길 겁니다. 지구의 각 반쪽 사람들의 주요 목표는 생존입니다. 단층에 가까운 어떤 곳에서는 지구의 대기가 완전히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이곳의 환경은 우주의 환경과 비슷할 것입니다. 공기나 열이 없고 우주복을 입어야만 이 지역에서 지낼 수 있죠. 불행히도 뛰어내리거나 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력은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현재 지구의 구원은 바로 이 중력입니다. 지구의 두 부분 모두 중력의 힘 때문에 서로 멀리 날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두 반쪽은 회전하며 서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10만 년 후 지구의 두 쪽은 다시 연결되고 지구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핵은 용해된 금속이기 때문에 곧 하나의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쪽의 단단한 바위를 연결하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즉, 전체 단층을 따라서 흉터가 생기겠죠. 흉터에는 숲이 무성하고 바다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흉터 근처에는 강한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이때쯤이면 모든 생물들은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상황은 45억 년 전과 비슷합니다. 바다는 끓어오르고 모든 곳에서 번개가 치고 지각파는 모양을 바꾸고 용암은 화산에서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용광로처럼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지구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핵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력은 달라질 것입니다. 육지에서는 보통 사람이 걷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무거울 거예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의 대기와 바다는 오염되었고 인구는 증가하고 빙하는 녹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구의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1000년 후에 인류가 우주 여행을 성공했을 때면 우리는 우리의 거주지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구와 비슷한 다른 행성을 찾기 시작할 거고 어쩌면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집과 비교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인류는 지구를 구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반으로 나누고 한쪽에 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10만 년 후에 우리는 새롭고 건강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행성은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성과 화성에는 바다와 호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자기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행성들의 대기가 완전히 파괴되게 된 거죠. 태양풍이 이 행성들의 표면을 가로질러 불었고 모든 액체를 말린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이 바람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지진을 제외하고 다른 행성에는 중요한 격변은 없을 것입니다. 지구처럼 각 세계의 두 부분은 단순히 한 번 더 다시 연결될 때까지 회전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검유류를 한데 모아서 무게를 재면 2억 5천만 톤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잠깐만요. 도망치기 전에 비교하자면 타이타닉 코어의 무게가 5만 2천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의 피라미드는 650만 톤만큼이나 되었답니다. 가장 큰 거미라고 알려진 종은 큰 새잡이 거미, 영어로는 남미 골리앗 종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네, 갈색의 털복숭이에 강아지만한 크기의 이 거미는 보통 발바닥 길이만큼의 긴 보폭으로 걷습니다. 몸집은 큰 주먹 크기만 하고 무게가 170g이 넘습니다. 이 생명체가 움직일 때는 기이하고 으스스한 소리가 납니다. 발을 딱딱 치며 걷습니다.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지만 마치 말발굽처럼 땅을 치는 뾰족한 부분을 강하게 단련했죠. 만약 열대우리면서 이 생명체가 당신의 눈길을 끌며 가까이 다가오면 아마 배 쪽을 등지고 뒷다리를 비비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어머 귀여워라 가 바로 처음 봤을 때 반응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쯤에는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겠죠. 거미는 아주 미세하고 구름처럼 풍성한 돌기를 바깥으로 뻗어내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 털이 여러분의 눈과 코에 들어가면 말도 못하게 따갑고 가려울 겁니다. 이 털들은 몇 시간 아니면 며칠 동안 이곳에 남아있기도 할 거고요. 엄청난 불안감이 엄습하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 거미가 지푸차만 했다면 우리 행성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거미들이 지배한 세상은 어둡고 우울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잠시라도 경비를 늦춰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적은 빛에 빠르게 반응하고 굶주려 있으며 교활합니다. 보통 크기의 거미들은 매년 880톤의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먹이를 먹어야 하는
거대 괴물 같은 종들이 있습니다. 거미들은 생명체같이 생긴 것들이라면 무엇이든 꿀꺽꿀꺽 해치우며 지구를 돌아다닙니다. 인간이 이를 막으려고 맞서 싸우지 않고 포기했다면 지구는 1년 안에 생명체가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했을 겁니다. 지구를 통틀어 최대 6%의 인구가 거미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를 보면 극도로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명체들의 크기가 훨씬 컸다면 6%라는 숫자보다 더 많을 것 같나요? 어떠세요? 1.5m가 넘는 키에 4m의 보폭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떠올려 보세요. 거미들은 거칠고 굵은 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혐오스럽게 느껴지고요. 이들의 몸은 얇은 허리를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대한 턱과 무시무시하게 길고 뾰족한 송곳니, 그리고 농구공만큼 크고 동그란 8개의 눈이 있는 얼굴도요. 그런데 가장 소름 돋는 종은 뭘까요? 눈이 없는 거미입니다. 이들은 동굴 그리고 어두운 장소에서 삽니다. 그런 종을 본 적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거기서 도망칠 수 있을 만큼 빠르지 않을 거예요. 이 종들은 앞을 볼 수 없는 대신 진동을 느끼는 것으로 능력을 커버합니다. 놀랄 만큼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거미를 무서워했던 사람들은 거미를 죽이는 방법을 꾸준히 개발해냈습니다. 여러분 몸보다 몇 배는 더 큰 생명체에게 잡아먹히는 건 너무나 악몽 같은 일이죠. 거미에 관해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거미들이 곤충을 잡아먹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포식동물들은 그 먹이 전체를 다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처음엔 실크 같은 거미줄로 감싼 다음 거미의 소화액이 먹잇감의 몸에 침투합니다. 먹잇감을 마비시키고 몸속에는 소화액이 가득 찹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런 다음 거미는 입 주변과 집게발처럼 생긴 턱 주변을 둘러싼 털을 이용해 먹잇감의 몸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서 뱃속으로 넣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괴물 같은 거미에게 한번 붙잡히면 달아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거미줄 잊지 마세요. 살면서 한 번쯤 얼굴이 끈적끈적한 거미줄에 걸려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과거에는 거미줄을 치는 건 생존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보통 크기의 거미들조차도 나무와 집을 덮을 정도의 거미줄을 만들 수 있었고 24m 길이의 강을 가로질러서도 거미줄을 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딴 세상에 있는 생명체가 여러분의 집에 둥지를 틀면 최대한 빨리 쉽고 안전하게 내쫓을 수 있는 이유죠. 사람들은 거대한 거미줄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는 어떤 거미종이 거미줄을 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밤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미가 친 거미줄이라면 사람들은 햇빛을 대신해서 UV 램프로 없앱니다.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는 거미들이 만든 거미줄은 물기가 묻는 것에 취약합니다. 반대로 습한 환경에 있는 거미줄이라면 건조해진 것에 취약하거나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엄청나게 큰 괴물을 발견합니다. 혹은 그런 게 지하실에 한 50마리쯤 살고 있는 거죠. 좋아요. 사실 여러분은 그 정도 크기의 거미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키지 않고 다가가려면 소리가 너무 크겠죠? 거미들은 새끼를 낳지 않고 수백 개의 알이 있는 알 주머니를 품습니다. 만약 그런 알 주머니를 집에서 발견하게 됐다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몇 주 안에는 이 알들은 새끼 거미로 부화합니다. 그런 다음 다 자랄 때까지 2주에서 1년 정도가 걸리죠. 그건 그렇고 사람들은 거미줄을 활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거미에서 나오는 명주실은 아주 가늡니다. 만약 작고 보통 크기의 거미였다면 거미의 명주실 타래는 지구 전체를 둥글게 두를 수 있을 정도로 길며 이는 단 510g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미의 몸집이 몇 배 더 큰 경우엔 거미 명주 무게가 훨씬 더 나갑니다. 그렇지만 아주 훨씬 더 강하죠. 이들은 영하 40도에서 영하 221도까지 극한의 온도를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미 명주실을 채취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초강력 줄을 만들려면 이것을 사용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옷감은 거미들의 실로 만듭니다. 네마모성의 경량의 옷들, 안전벨트, 낙하산, 물병, 컵, 수술용 실과 반창고, 차량과 보트에 쓰는 녹슬지 않는 파넬, 인공 인대와 인공 힘줄. 이 모든 것들은
거미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실크의 최대 장점은 생분해성 물질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재료를 생산해 쓰기 시작한 이래로 지구는 조금 더 깨끗한 곳이 되었습니다. 거미 명주실과 함께 사람들은 거미줄을 덮는 풀물질도 채취합니다. 독특한 물질이죠. 바깥에서도 축축한 상태로 유지하고 여러 곤충들을 잡은 후에도 여전히 끈적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이 점액질은 목걸이에 꿰는 구슬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자동차만한 거미라면 줄 위에 골프공 사이즈 정도요. 아주 오래된 보통 사이즈의 거미보다 더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출합니다. 이 점이 바로 대부분의 경우 망치와 모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와 모든 종류의 교통수단은 전부 거미의 점액 물질을 사용해서 만들죠. 이 끈적한 물질의 유일한 결점은 채취하는 동안에 아주 조심을 해야 한다는 점뿐이죠. 한번 잡히면 떼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규모 인원으로 거미 점액을 채취하러 가는 것은 그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실수로 거미줄에 걸렸다 해도 살아남을 방법은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다면요. 나방과 나비들은 날개에 특수한 비늘층이 있습니다. 만약 거미줄에 걸리면 이들은 그 비늘층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꿀팁을 사용해 보시죠. 옷을 벗고 여러분의 삶으로 도망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거미들은 자신의 거미집줄을 헝클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이 거미류들은 끈적한 거미줄과 끈적하지 않은 줄을 모두 칠 수 있습니다. 거미들은 거미줄의 끈적한 부분을 피해서 걷습니다. 여기에 거미 발바닥엔 특별히 움직이는 발톱이 있습니다. 거미들이 움직일 때는 이 발톱으로 움켜쥐었다가 실타래를 놓는 식입니다. 또한 거미들의 발에는 수천 개의 털이 둘러져 있습니다. 이들이 걸을 때면 다른 동물들과 거미의 털 사이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의 표면이 닿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층 건물을 오르거나 옥상 위를 돌아다니는 거대한 거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나저나 무시무시한 생명체들이 움직일 때면 아찔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거대한 거미집 거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거미종 중 하나입니다. 1초에 약 60cm로 움직일 수 있죠. 1시간에 1.6km 이상을 움직일 수 있는 속도죠. 하지만 지프차만큼 큰 거미들은 1시간에 8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차를 타고 도망쳐도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거대한 거미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수천 톤의 인공 조명을 설치해야만 할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거미줄이 도처에 널리겠죠. 밤새 거미들은 넓은 지역에 걸쳐 거미줄을 짓고 어둡게 덮어버리는 것이죠. 나무와 그리 튼튼하지 않은 건축물들은 거미의 명주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주 무너져 내릴 거예요. 어휴, 상상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거미들은 자동차만큼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으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들의 호르몬이 그보다 더 크게 자라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휴! 상상해보세요. 하얀 거품이 10층 건물만큼 높아진 파도가 해안가에 부딪히는 모습을요.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쓰나미의 모습이긴 하지만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용감무쌍한 서퍼들은 이 커다란 파도를 타지 않을까요? 정복해볼 만한 큰 파도 아닌가요? 고소공포증 때문일까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일까요? 아니면 목숨이 더 중요해서일까요? 쓰나미가 해안가에 부딪혀서 거리를 온통 물바다로 만들 때 빌딩에 내동댕이 쳐지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서퍼들은 용감무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바람을 가르며 아파트 10층에 있는 자기 집까지 쓰나미를 타고 간다면 멋지지 않겠어요? 외출할 때 잊지 말고 창문을 열어둬야겠지만요. 좀 진지해져 보죠. 사람들이 가진 쓰나미에 대한 이미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네, 바로 영화입니다. 모든 재난 영화들이 쓰나미를 거대한 파도처럼 표현합니다. 재미있는 여름용 서퍼 영화에 나올 법한 파도를 크기만 키워놓은 것 같아요. 청회색 필터도 잊으면 안 되죠. 자, 됐어요. 우리의 재난 쓰나미 블록버스터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디테일은 감독님과 스태프들에게 맡기도록 하죠. 실제 쓰나미와 사람이 탈 수 있는 파도의 차이는 영화에서 고층 건물을 삼키는 파도의 높이만큼이나 큽니다. 물론 커다란 파도라도 탈 수는 있어요. 올바른 유형이라면 말이죠. 그 유형만 잘 맞아준다면 쓰나미보다 더 큰 파도도 가능합니다.
특정 서퍼들은 매년 큰 파도를 타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죠. 그럼 방금 말한 올바른 유형의 파도와 쓰나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서핑에서는 모든 파도의 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각 서퍼들이 타고 내려오기 좋은 스팟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스노우보드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는 것과 비슷해요. 대신 발이 보드에 고정이 안 되어 있고 뒤에서 눈사태가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셈인 게 다른 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보드에서 넘어질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상어들이 발 바로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조금 섬뜩해졌죠. 서핑은 원래 재밌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해변에서 보기만 할게요. 고마워요. 사실 쓰나미는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쓰나미는 단숨에 생기는 거대한 조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네, 물이 평소보다 갑자기 9에서 때로는 최대 18m까지 높게 치솟는 겁니다. 하지만 파도만큼의 벽이 생기지는 않아요. 뭐랄까, 물로 된 언덕이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 거대하고 질척한 용암이 해안을 덮치는 걸 상상해보세요. 빠른 속도로요. 아니, 더 빠르게요. 잠시만요. 아까 말한 상어 이야기보다 더 소름 끼치네요. 방금 건 잊어주세요. 사람이 탈 수 있는 일반적인 파도가 생기려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쓰나미의 경우는 비교적 흔치 않은 현상인 지진이나 물속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생기죠. 이것이 큰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쓰나미가 일반 파도보다 꼭 큰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매번 쓰나미가 생길 때마다 제가 뒤따르는 거죠. 수중 지진이 일어나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에너지가 물을 강타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는 분명 어딘가로는 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어딘가가 쓰나미로 형성되어 도착하게 되는 해안가입니다. 사실 다음에 설거지를 하게 되면 재미로 작은 쓰나미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손을 물에 담근 상태에서 살짝만이라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표면에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진이 나면 바다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훨씬 더 큰 스케일로요. 쓰나미는 바다에서 이동할 때 엄청난 가속이 붙는데 최대 시속 320km까지 증가합니다. 그럼 쓰나미가 공기를 가르는 화살의 속도로 무틀 덮치는 걸까요? 엄청난 파도 때문에 양볼이 바람에 펄럭일 만큼요? 사실을 말하자면 해안에 부딪힐 때의 속도가 그 정도로 빠르지는 않습니다. 해안 근처는 해저가 비교적 높아지기 때문에 돌진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장애물 탓에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도를 타고 여러분이 10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속도는 대략 시속 50km밖에 되지 않아요. 쓰나미의 속도는 감소하겠지만 해안으로 다가갈수록 파도의 크기는 커집니다. 여러분의 10층짜리 아파트를 뒤덮을 메가 쓰나미의 높이는 30m입니다. 쓰나미의 평균 높이는 고작 3에서 9m 정도고요. 네, 고작이요. 하지만 일반 파도와 비교해 볼까요? 일반 파도의 높이는 대략 2m이며 속도는 보통 시속 20km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쓰나미는 큰 피해를 야기할 만큼 빠르고 큽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탈 수 있는 파도 역시 무시할 정도로 쉬운 수준은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쓰나미처럼 바람이 동반된 파도는 해안가 근처의 물 및 장애물에 부딪히면 높게 형성됩니다. 서퍼들에게 위험한 것은 해령이나 산호초 같은 물속 장애물인데요. 이때 서퍼들이 버티지 못하면 날카로운 암초가 있는 깊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물에 부딪힐 땐 잘했다며 등을 토닥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네, 이제 인정하죠. 우리는 쓰나미를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범주에서 생각해볼까요? 규칙에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상상력을 펼쳐보는 거예요. 그럼 이 챌린지에 한번 재밌게 도전해볼까요? 제일 먼저 쓰나미는 일반 파도가 아니니까 파도를 탈 수 있는 구간을 만들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쓰나미의 벽을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쓰나미의 괴물 같은 에너지를 갉아먹을 인공장애물을 물 밑에 설치하는 겁니다. 아쉽게도 쓰나미의 질풍 같은 속도는 감소하겠지만 높이를 더 키워야 하거든요. 장애물의 크기 역시 커야지만 깊은 곳에 위치해야 서퍼가 보드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부딪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안전조치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 경우엔 튼튼한 장비가 중요합니다. 일반 서핑 수트는 네오프렌이라는 재질로 만드는데 이것을 입으면 찬물로부터 보온이 되고 물에서 뜨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운이 좋네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어요. 바로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트입니다. 케블라 조끼의 일환으로 여러 시험 결과 뾰족한 물체에 찔려도 뚫리지 않고 뼈가 부러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아쉽게도 파도와 부딪히면서 받는 충격으로 인한 멍은 막을 수 없네요. 그래도 쓰나미를 타는 건데 이 정도는 각오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드입니다. 일반 파도를 타는 것이 여러분의 균형 감각을 시험하는 정도라면 일반 보드로 쓰나미를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가상의 이야기를 하는 중인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렇다면 보드에 안정장치를 장착해볼까요?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된 거 맞죠? 이제 와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에이, 이걸 이미 한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포르투갈 나자레에서는 기본입니다. 물론 쓰나미를 타는 건 아니죠. 하지만 큰 파도를 타는 프로서퍼들은 매년 나자레의 너울을 정복하러 갑니다. 여러분이 탈 이 9m짜리 쓰나미는 인간이 여태 탔던 가장 큰 파도에 비해서 하루 강아지 정도입니다. 가장 큰 파도는 자그마치 24m로 전봇대보다 2배는 더 높았어요. 브라질의 프로서퍼인 호드리고 코샤가 이 기록을 2017년에 세웠습니다. 마야 가비에라는 2018년 여성 기록인 20m 높이 파도를 탔고요. 하지만 전 이 이상의 기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자레에선 때때로 30m짜리 파도도 있으니까요. 나자레의 파도가 유독 큰 이유는 이 깊은 바다바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엔 유럽에서 가장 큰 수중 협곡이 있습니다. 협곡의 길이는 230km인데다가 5km 깊이의 틈에서 퍼올려진 커다란 지진 에너지가 큰 파도를 만들어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협곡의 깊이는 파도 높이보다 3배는 깊고 이 지역에는 강한 해류와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 큰 도전을 감수하고픈 서퍼들에게는 완벽한 폭풍이 아니겠어요? 월요일 아침 알람이 활기차게 울리고 있고 여러분은 이미 스누즈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여러 번 누른 것 같아요. 억지로 실눈을 뜨고 흐릿한 눈으로 시계를 바라봅니다. 5시 30분. 5시 30분?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잠이 순식간에 달아났죠. 직장은 9시에 시작하는데 이미 늦을 게 분명하지만 지금이라도 서두르면 점심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물론 아직 자고 있습니다. 6명 모두요. 서둘러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가능한 한 조용히 하려고 합니다. 옷장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꺼내 입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아파트를 나섭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잠이 덜 깬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8대나 있지만 출근 시간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엔 충분하지 않아요. 줄 끝에 자리를 잡고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 2대가 도착하는데 이미 절반 정도가 차 있고 기다리던 사람들 약 4분의 1이 올라탑니다. 약 10분이 더 지난 후에야 마침내 여러분 차례가 돌아왔고 붐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안쓰러워요.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거예요. 아침 6시입니다. 여러분은 아파트를 나와 밖으로 밀려나오는 군중에 합류하죠. 평소 이 시간처럼 근처 도로에는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보행자 인파도 너무 많아서 천천히 걸어야 해요. 약 1시간 후 지하철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야 합니다. 40분 정도 더 걸릴 거예요. 그래도 사무실까지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단 빠릅니다. 지하에서도 기차에 탈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차는 5분마다 오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아무리 기차가 미어지게 승객을 태워도 별로 도움이 안 되죠. 20분 후에야 겨우 열차에 탈 수 있습니다. 문에 옷깃이 걸렸네요. 다른 승객들에 밀려서 여러분은 문에 납작하게 기대서 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선 다른 사람들이 내릴 수 있도록 기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타려고 하다가 기차를 기다리던 인파 때문에 자리에서 밀려나고 말았네요. 이런, 문이 닫히고 불안한 통근자들의 사방에 둘러싸인 채 5분을 더 기다립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팔꿈치를 급하게 움직여 안으로 들어갑니다. 됐다. 앞으로의 긴 여행을 준비합니다. 다음 내 정거장에서도 비슷한 시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목적 지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은 이미 지쳤어요. 9시 20분인데 역시 지각입니다. 게다가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어요. 도심에는 여러분처럼 지각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고 인파 속으로 뛰어드세요. 사람들이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이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딘 과정이죠. 만약 거리가 그렇게 붐비지 않았다면 회사까지 가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여러분은 1시간 내내 길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드디어 10시 30분에 회사 건물 입구에 도착합니다. 데모스 주식회사. 도심에서 가장 큰 사무실 건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6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숨을 쉬며 여러분의 층에 도착하기 위해 또 30분을 기다릴 준비를 합니다. 우와, 엘리베이터를 탔군요. 다행이에요. 33이라고 적힌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네, 또요. 오전 11시 3분이고 잠에서 깬 지 거의 6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출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동료들이 마치 개미처럼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네요. 여러분은 조심스럽게 책상으로 갑니다. 그래도 자리가 창가 근처라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전망이 아주 멋져요. 바깥을 보니 익숙한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층 빌딩들이 단정하게 줄지어 서 있네요. 대부분은 사무실 건물과 결합된 아파트입니다. 이상현상이 발생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 쌍둥이, 심지어 5쌍둥이가 보통보다 훨씬 더 많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현상은 이 도시와 그 변두리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1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을의 공기나 물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한꺼번에 무려 10명의 아이들을 낳은 것으로 보도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떠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데모스 주식회사가 등장했습니다. 회사의 임무는 도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그러한 출생 이상 현상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취한 조치들은 과감했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우선 회사는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식구 수가 많을수록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많은 방과 더 넓은 실내를 갖춘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오래된 아파트와 집을 팔고 새로운 주거지에 살 것을 제안받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집이 거대한 공사장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결국 그들은 소음과 먼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팔기로 동의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은 새롭고 더 높고 큰 건물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철거됐어요. 도로는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체들이 생겨나서 수천 명의 새로운 시민들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인구의 증가 속도가 도시 개발 속도보다 더 빨랐습니다. 수천 명이 떠났지만 수백만 명이 남았어요. 출산을 제한하려는 시책은 대규모적인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백 개의 초고층 빌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끔찍한 인구 과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상현상이 발생한 이후로 엄청나게 성장했고 지금은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근로 조건도 나빠졌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교통체증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건물이나 인근 아파트에 일자리를 구했고요.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그다지 운이 좋지 않습니다. 단지 제 시간에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죠. 알람 시계가 새벽 4시에 맞춰져 있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엔 거리에 사람이 비교적 많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보육과 개인 가회가 호황을 누리게 됐어요. 모든 부모들이 이제 적어도 4명의 아이들을 기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독신자들은 이웃의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상당한 돈을 법니다. 그리고 학교도 놀라운 속도로 지어졌지만 여전히 모든 아이들을 수용할 만큼 충분하진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몇 년 전부터 미리 등록을 합니다. 여가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새로운 식당, 영화관, 테마파크가 도시 경계선 안과 너머에 문을 열었지만 테이블을 예약하거나 티켓을 구한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도시 인구가 10배 증가함에 따라 적어도 2주 전에는 주말을 계획해야 하게 됐죠. 그리고 심지어 시골로 소풍을 가는 것은 그 자체가 모험입니다. 먼저 도시를 떠나야 하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처럼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집에 돌아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골에서 적어도 이틀 동안은 머물 준비를 해요. 도시를 떠나는 데만 3시간이 걸리고 돌아오는 데만 3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느라 여러분은 동료가 다가온 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동료가 어깨에 손을 대서 깜짝 놀랐네요. 그녀는 웃으며 사과하고 여러분은 그녀의 손에 있는 폴더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그녀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펼치는 폴더를 따라가죠. 안에는 어떤 문서가 들어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료가 여러 단락을 가리키는데 3번 읽고 난 후에야 갑자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게 됐어요. 전국 여러 도시에서 온 일련의 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수치들이 있지만 모든 서류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들의 도시에도 데모스사의 지점을 개설해달라는 요청으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보고서를 셉니다. 17개. 17개의 새로운 도시가 반세기 동안 여러분의 도시가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과 같은 베이비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지구 내부에 거대하고 뜨거운 구가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 구는 녹은 금속의 바다에 떠 있어요. 그리고 축으로 회전하기도 하지만 우리 행성보다 더 빨리 움직이죠. 지구의 핵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단단한 금속 구가 내 핵이고 두께는 1200km입니다. 이는 대략 뉴욕과 시카고 사이의 거리 정도인데요. 전체가 뜨거운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외핵은 녹은 금속의 바다 부분이에요. 가장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약 5,950km 길이의 땅굴을 파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이기 때문이죠. 핵의 온도는 61,000도씨인데요. 이건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더 높은 거예요.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외핵의 중력이 지구 표면보다 3배 더 강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쩌다가 핵 근처에서 살 방법을 찾아서 그곳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보통 때보다 3배 더 빨리 떨어진다는 뜻이죠. 돌이 3배 더 무거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무게가 3배 더 나갈 거예요. 하지만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긴장을 풀기엔 일러요. 핵에서 사는 생활 조건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의 생활과는 정반대일 거고 표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거예요. 포크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포크를 쥐는 것조차 어려울 거예요. 점심 먹는 것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거예요. 종이에 펜으로 글을 쓰거나 컴퓨터에 타이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땀을 뻘뻘 흘릴 겁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다면 훨씬 더 강해질 거예요. 인간은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열을 에너지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죠. 어떤 회사들은 물을 데우기 위해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그럼 증기가 발생됩니다. 이 증기는 전기를 생산해내는 터빈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쓰여요. 만약 핵이 식어서 열이 없어진다면 이런 종류의 전기는 매우 비싸질 겁니다. 지구의 어떤 지역들은 매우 어두워져서 사람들은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 촛불과 불을 사용하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쓰는 건 잊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폰, 컴퓨터, 인터넷 이 모든 것들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걱정거리도 안 돼요. 딱 기대하세요. 뜨거운 핵이 회전하면서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이 장막은 태양과 우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와도 같아요. 만약 이 방패가 사라진다면 태양 복사와 우주 복사가 대기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즉, 전기 공급이 심각하게 불안정해질 거라는 뜻이죠.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주전자, 신호등, 컴퓨터 등이 모두 손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폰의 화면이 아무렇게나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고 비디오들은 멈출 것이며 배터리는 순식간에 닳아버릴 거예요. 인공위성도 작동을 멈추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의존할 수 있는 GPS 시스템이 없다는 의미도 되죠. 이제 핸드폰 지도로 길 찾는 것도 못할 거고요. 무선 장비도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기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금도 태양 표면의 폭발은 여전히 전자제품을 방해하고 사람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폭풍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폭풍에 민감해서 굉장히 심한 두통을 겪을 수도 있고요. 만약 자기장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행성의 모든 사람들과 엄청 많은 동물들이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편두통을 겪게 될 거예요.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자기 폭풍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특별한 헬멧을 발명해야 될지도 몰라요. 만약 핵이 식었는데 여러분이 숲에서 길을 잃었다면 간단한 장비가 있는데도 집을 찾아가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활성되어 있는 핵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이 없다면 나침반 바늘은 더 이상 동서남북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지 않게 될 거예요. 하늘의 새들은 길을 잃을 거고요. 겨울에 새들은 어느 방향으로 비행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어느 동물도 이동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하늘에서는 비행기의 위치 장치도 작동을 멈춥니다. 그 뜻은 새로운 항법을 찾을 때까지는 더 이상 항공여행을 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밝은 면 채널을 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보시는 채널 말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북극광을 보러 북극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오로라는 밤하늘 모든 곳에 나타날 거예요. 이는 고에너지 태양 입자들이 북에서 남으로 뻗어나가는 자기선에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선은 지구의 핵이 식으면 사라질 거고 입자들은 전 세계의 하늘을 밝혀줄 거예요. 핵이 식으면 또한 지각판이 움직이는 걸 멈춘다는 걸 의미하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의 지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러한 판의 움직임은 지구 표면에 단층을 만들어내요. 이 때문에 우린 중요한 광물들에 접근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움직임이 없다면 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기름값이 오를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을 멈춰야 할 거예요. 도로에는 자전거와 말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라마도 좀 있겠죠? 화산 또한 폭발하는 걸 멈출 거예요. 핵이 식으면 용암도 식죠. 대형 활화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화산은 많은 양의 유용한 물질과 광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화산 주변의 토양은 매우 비옥해서 농업에 좋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어야 할 거예요. 천연식품 공급에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오직 부자들만 진짜 토마토나 오이 샌드위치를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최악인 건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인데 우리 건강에 심각하게 해롭죠. 방사선이 더 많아졌다는 건 질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태양 복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가리개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이 기술로 지구 전체를 덮는 건 너무 비쌀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각 도시별로 별도의 방패를 만들겠죠. 모든 도시들이 거대한 보호돔으로 덮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런 방사능 세계에서는 도시 간의 특수 폐쇄 운송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보호복을 입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시골에 갈 수 없게 돼요. 넉넉한 자금 없이 아직 촌이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식물과 동물도 또한 문제를 겪을 거예요. 허브, 꽃, 그리고 나무는 많은 양의 방사선을 쬐어 꽃을 피울 수 없게 될 겁니다. 가축들은 풀과 건초를 먹을 수 없을 거예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는 정말 부족해질 거예요. 식물은 산소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자기장은 우리를 보호해줄 뿐만이 아니라 대기도 보호해주죠. 얼어붙은 핵과 자기장이 없다는 건 태양풍이 몇백 년 안에 대기를 파괴할 것이라는 걸 의미해요. 지구의 환경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고요. 인류는 더 이상 인공 대기로 보호구역 밖에서 모험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안에는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연의 조각들, 나무, 호수, 풀, 초원, 그리고 꽃이 있을 거예요. 돔 밖에 남겨진 모든 것들은 바싹 마른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게 화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붉은 행성에는 바다도 대양도 호수도 없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곳의 자기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건조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화성은 대기의 대부분을 잃었고 태양풍이 표면의 모든 물을 완전히 없애버렸죠. 하지만 물론 이건 많은 이론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것은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고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행성이 금방 화성으로 변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지구의 핵은 아주 천천히 식고 있어요. 완전히 식기까지 20억 년 정도는 더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상한 건 오늘날에도 우리의 자기장이 불안정할 수 있단 거예요. 남반구에는 자기장이 약한 곳이 있어요. 이곳은 남대서양 이상이라고 불려요. 고에너지 태양 입자가 이 지점을 통해 지나가는데 그때 지나가면서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에 문제를 일으키죠. 지구에는 이와 같은 곳이 몇 군데 더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진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아요. 다행이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종식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행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5g 정도 나가는 보통 바늘이에요. 이게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작은 게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어디까지나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우주에서 바늘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빛의 속도로 가속될 수 있을까요? 답부터 하자면 아니오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우주에서는 질량이 있는 건 무엇이든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물체가 가속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무한한 양의 에너지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많이 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몇 가지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늘이 빛의 속도의 99.9%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볼게요. 초당 29만 9,300km, 즉 시간당 10억 km입니다. 이 속도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약 8분이 걸릴 것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팔콘 헤비 로켓의 최대 속도는 시속 39,600km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차는 빛의 속도보다 200만 배 이상 느립니다. 우리 행성을 강타한 가장 큰 바위는 호바 운석이었습니다. 무게가 약 60톤이 나갔는데요. 약 8만 년 전에 지구에 떨어졌고 많은 피해를 입혔죠. 우리의 바늘처럼 작은 것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거예요. 모든 것은 에너지에 달린 거니까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하는 작은 물체는 아주 크지만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빠른 바늘은 땅에 훨씬 더 세게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에너지는 거대한 충돌의 원인이 될 거예요. 근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분해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큰 폭발로 지구 전체가 파괴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든 가장 큰 폭발과 비교해보죠. 이 폭발로 인한 잔해의 구름은 64km의 높이나 되었습니다. 160km의 거리에서도 보였죠. 약 50메가톤의 폭발력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바늘이 폭발할 때는 약 43킬로톤의 에너지가 방출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단 작지만 여전히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뉴스에서 무언가가 빛의 속도로 지구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게 된다면 대책을 찾아두셔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충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꽤 무서울 거예요. 눈부신 빛의 섬광이 이어지면 엄청난 힘의 충격파가 뒤따를 것입니다. 4km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집 유리는 부서질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건물이라도 무너질 거고요. 바늘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는 진앙에서 2.4km 떨어진 곳에서도 심각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 있는 모든 것들은 증발하게 될 거예요. 바늘이 바다로 들어간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운석처럼 바늘의 충격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거고요. 하지만 이 충격파는 대도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사람들은 아마 다치지 않겠죠. 하지만 만약 미국의 동부 바다로 떨어진다면 이 작은 물체는 여전히 뉴욕에 홍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바늘이 지구의 대기에 들어가면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이기 때문에
바늘은 더 이상 고체 물체가 아니라 원자뭉치가 서로 나란히 날아가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늘은 그냥 지구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선을 터뜨릴 때와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일이나 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늘이 사람을 향해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일이 적어도 한 번은 일어났지만요. 1888년 터키의 두 남자는 바위로 된 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광속의 바늘로 돌아가 보죠. 만약 인체가 충격을 받고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흡수한다면 그 사람의 몸은 그냥 분해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늘은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분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을 약화시켜서 고통을 유발하지 않고 몸을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기에 물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흔적은 남을 거예요. 몸에 완벽한 구멍을 만들게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장기를 통과하지 않는 한 괜찮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의 확률 게임도 엄청나답니다. 우주 바늘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복권에 당첨될 확률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늘이 광속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다지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 같군요. 어떤 곳에 큰 분화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세상은 전반적으로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바늘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지구를 향해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2013년 러시아 상공에 대형 운석이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운석의 대부분은 땅에 닿기 전에도 타버렸죠. 하지만 남은 조각 중 가장 큰 것은 0.5톤이 약간 넘는 무게였습니다. 운석은 수면 위 약 23km 상공에서 폭발했고 7,000개 이상의 건물을 가볍게 손상시켰습니다. 약 1,50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죠. 하지만 그 운석은 겨우 시속 약 59,500km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만약 이 운석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속 299,30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대륙 전체를 파괴할 거예요. 폭발로 인한 파도가 지구를 완전히 감싸고 그 길에 있는 모든 걸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력할 것입니다. 폭발로 인한 쓰나미는 우리의 문명을 바다로 씻어낼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깊은 지하 벙커에 도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먼지가 가라앉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면 지구에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백만 년 전에 유성이 공룡을 멸종시켰을 거에 비슷할 거예요. 운석이 그렇게까지 빨리 떨어지진 않았지만 크기가 아주 컸습니다. 물론 지구는 그 충격에서 회복되었고 생명체는 다시 돌아왔죠. 사실 지금 태양계에는 지구의 절반을 파괴할 수 있는 물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헨리 해성이죠. 약 2200톤의 무게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숫자죠? 게다가 이 해성은 적어도 30번은 발견했을 정도로 지구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1986년이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해성의 다음 출현은 2061년 7월로 예측됩니다. 만약 헨리 해성과 같은 물체가 빛의 속도로 지구를 강타한다면 우리 행성의 모양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유라시아 크기의 분화구를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헨리 해성이 일격을 가하면 지구는 다시는 예전 같지 않겠죠. 이제 좀 더 사실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엄청나게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요. 우주에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비슷한 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몇몇 초능동 은하가 목성 크기의 뜨거운 가스 덩어리를 뱉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은하는 블레이저라고 불립니다. 과학자들이 이 덩어리를 연구할 때 그들은 혼란에 빠져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덩어리들의 속도는 빛의 속도의 약 99.9%였기 때문입니다. 볼링공처럼 큰 것을 이 정도 속도로 가속하려면 지구에서는 생산하는 모든 에너지를 일주일 내내 소모해야 할 것입니다. 목성 크기의 덩어리를 우주로 발사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지 상상해보세요. 이 덩어리는 블레이저 안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얻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그 자체로 수톤의 입자를 흡수하지만 다른 입자들을 가속시켜 우주로 밀어내죠.
우와, 뉴욕 센트럴파크의 3배는 되는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통과하고 계시군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외계인이 우주선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날짜는 2700년 1월 22일입니다. 지구 대기권 밖에서 여러분이 막 태어났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모든 일에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장비들이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동그란 모양의 거대 유리선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넓은 우주뿐입니다. 더 이상은 지구도 볼 수 없습니다. 우주선은 수백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새로운 목적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성에 도착하기까지의 예상 시간은 수십 년입니다. 빨리 감기를 해보죠. 여러분은 25세로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 우주선이 유일한 집입니다. 배의 안팎을 모두 알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필수품들이 있는 곳이죠. 조그만 욕실도 있어요. 미니 주방에 2층 침대도요. 그리고 배의 강화 유리 너머로 별과 행성의 멋진 경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주 방사선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우주 방사선을 반사하는 영구적인 자기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배 안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또한 인공 중력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주 비행사들이 뼈 밀도의 1에서 2%를 매달 잃습니다. 항상 떠다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미래에는 깊은 우주를 여행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숙사를 빠져나와 동료 승무원들이 출근하는 것을 봅니다. 모두 엄청난 기능의 미니 호버보드를 타고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두 다양한 색깔의 우주시대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니폼은 파란색이니 자신의 보드에 올라타서 파란 물결에 동참하도록 하세요. 우주선의 지하도를 지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배의 엔지니어로 우주선을 유지하고 운항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네요. 숫자가 패널 전체에서 깜빡이고 무시무시한 빨간불이 멈추지 않고 깜빡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료들에게 경보를 전했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세요. 로그와 복잡한 방정식을 계속해서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공포가 배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팔에 난 털이 곤두서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버튼과 스위치를 눌러보는데 윙윙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불빛은 더 밝게 빛나고 있어요. 동료들 중 일부는 잠깐 쉬러갔고 여러분은 빨간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상사가 서둘러 도움을 주러 왔어요. 잠시 후 드디어 문제를 알아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아직도 우주선 관리에 대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리, 화학, 수학 등 과학적인 것들을 아주 잘했거든요. 사무실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우주선의 선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근 후에 여러분은 친구들에게서 같이 놀자고 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화란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홀로그램 투영을 통해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전화기가 없는 장치를 말합니다. 또한 지구의 옛날 노래를 듣기 위해 이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팝 음악은 이제 클래식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화는 자신의 상상력을 3D로 투영시키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지하도를 빠져나와 우주광장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 놀러오는 것이죠. 몇몇 카페, 식당, 이발소, 심지어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놀아본 적이 없어요. 우주교통수단은 본질적으로 작은 도시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다양한 기후에서 사는 동물과 식물로 가득 찬 생물권도 마찬가지죠. 작은 열대림, 작은 사막, 작은 열대우림 등등이요. 탑승한 생물학자들은 탑승객들이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생물권을 건강히 유지합니다. 지구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 해도요. 야생 사바나에 들어가면 가젤 몇 마리가 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생 비둘기 몇 마리가 여기저기를 뒤지고 있고 작은 사자무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네요. 정글에서는 습기를 느낄 수 있고 두꺼운 나뭇잎과 덤불이 가득합니다.
산악고릴라가 몇 마리 놀고 있고 작은 나무 개구리도 여기저기에 있네요. 나무 사이에 숨어 물을 한 모금 마시러 가는 제규어도 있네요. 저쪽 건조한 사막에서는 돌아다니는 낙타 몇 마리와 작은 방울뱀 한 마리가 더위를 피해 미끄러지듯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정갈 몇 마리가 모래를 기어다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5년간 생물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구에 가본 적은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자연 서식지를 모두 둘러본 후 선장의 안내 방송을 듣게 됩니다. 새로운 행성에 몇 시간 후 도착합니다. 예상보다 빠르죠? 모두 착륙 위치로 가세요. 우주선을 조종하는 핵심 승무원들을 제외하고 배의 모든 사람들은 기숙사로 달려갑니다. 2층 침대에서 멋진 우주용 안전벨트를 맵니다. 곧 좌석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 파란 점이 보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적어도 먼 곳에서는 지구와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25년 정도였죠. 이 우주선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주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니 삶의 첫 부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남극에 사는 것 같아요. 지구의 밑바닥에는 기후와 지질학에서부터 기상학,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온갖 연구를 하면서 겨울과 여름 사이에 일하는 과학자들의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이 우주선에 사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이곳에는 그들만의 벙커, 과학실험실, 그리고 심지어 스포츠와 음악을 위한 레크레이션 룸까지 있습니다. 우주선이 접근하고 있는 행성의 자연은 지구의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열대나무가 가장 높은 고층 건물보다도 더 높은 곳에 솟아 있어요. 바다도 아주 거칠고 몇 년 동안 계속된 허리케인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종사가 착륙을 알립니다. 나가도 괜찮다네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새로운 행성을 직접 보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섭니다. 육지를 걸으니 마치 새로운 행성에 도착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습도가 높고 바람이 따뜻합니다. 이 우주선은 행성의 열대지방에 착륙했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전히 새로운 정착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은 보통 호수나 강 옆에 새로운 정착지를 짓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 고대 이집트인, 아즈텍인 등을 생각해보세요. 이름을 다 대자면 끝이 없습니다. 완전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대 문명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작은 정착지로 시작했어요. 무역과 탐험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멋진 요리법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따가 파스타랑 초밥 좀 먹으러 가야겠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면 인간의 외모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수천 세대 안에 인간의 머리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해요. 누가 알겠어요. 지구에서는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을 텐데요. 우리에겐 멜라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부색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멜라닌은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색소죠. 태양이나 뜨겁게 타오르는 불덩어리에 더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혹은 다른 종류의 멜라닌을 생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짙은 갈색, 보라색, 회색, 녹색 등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200만 년을 기다려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중력이 없다면 인간은 새처럼 낮은 골밀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구인보다 몸이 더 약해지고 약간은 이상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중력은 우리의 균형에 필수적이며 이동성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중력이 없다면 걷고 달리는 걸 도와주는 외골 격복이 필요할 거예요. 쓰레기 치울 때도 필요하겠어요. 이런 일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열심히 궁리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주는 세계 어느 대륙에서든 해발 100km로 여겨집니다. 그 이상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2050년 지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은 2020년의 대온도 변화 이후의 세상인데요. 낮은 상상도 못하게 덥고 밤도 그만큼 춥습니다.
인간은 항상 환경에 의존해 왔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죠. 연료, 돈, 금속 등 모든 것이 가치를 잃었습니다. 낮에는 얼음이 금보다 더 비싸고 밤에는 전기 담요가 새 디자이너 시계만큼이나 비쌉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기후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전 세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학 졸업 직후에 좋은 직장을 구하다니 운이 좋으셨네요.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는 생수를 팝니다. 낮에 바깥 기온이 40도 이상일 때 병에 든 물은 세계 최고 매출을 찍게 됩니다. 땀 억제제 사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주일에 땀 억제제를 2개씩은 쉽게 사용하게 되었어요. 아직 추운 시간 6시 30분에 여러분은 눈을 떴습니다. 30분 후에 해가 뜨면 곧 날씨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전의 봄처럼 기온이 꽤 적당한 시간입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의 대부분은 오븐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의 시간은 가을의 날씨와도 비슷하죠. 그 이후로는 영하 40도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입니다. 첫 승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슬리퍼를 신은 후 샤워실로 향합니다. 매일의 일과에 따라 자동 조종 장치를 켜고 싱크대 수도꼭지를 완전히 열어둡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파이프가 얼지 않도록 알려주신 오래된 습관이에요. 모든 물건이 코드, 열 테이프에 쌓여 절연된 상태라 할지라도 위험은 무릅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매일 반바지, 샌들, 민소매 등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옷들은 낮과 밤의 온도에 적응하는 첨단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옷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 좋은 옷에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그들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었단 거죠. 어떤 건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 세련된 기능성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 있게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과 나머지 사람들은 직장과 추운 저녁에 입을 여벌의 옷을 챙깁니다. 우산도 챙겼죠? 더위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지만 적어도 내리쬐는 태양은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늘막, 데오드란트, 선크림은 낮에 필요한 물건입니다. 이제 저녁이군요. 장갑 입고 겨울 코트도. 띠링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사가 보냈군요. 발표 준비 때문에 오늘 좀 일찍 오는 거 맞죠? 여러분은 답장을 보내고 아침 식사를 위해 부엌으로 향합니다. 커피는 사치예요. 집에서 재배하지 않는 한 과일과 야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개인 온실에서 토마토, 옥수수, 멜론, 상추 등을 소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온실은 원래 모델처럼 시원하고 내열성이 강하지만 더 큰 사이즈를 사야 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네요. 사과, 물 한 병, 가방을 들고 문 밖을 뛰쳐나갑니다. 보통 7시 15분에 집을 떠납니다. 사무실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인데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오늘은 일출 직후에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분짜리 온화한 날씨가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실내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인파가 몰리는 와중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도착해서 큰 발표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생수 제조와 유통을 전공했습니다. 상사에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즉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경영진을 불렀습니다. 생수 가격을 반으로 줄이고 회사를 역사 교과서에 실리게 할 만한 아이디어였어요. 서둘러 탈의실로 가서 양복으로 갈아입으세요. 발표는 훌륭했습니다. 사실 많이 긴장했지만 말이에요. 상사가 큰 보상을 받을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테니 휴가를 가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여행 상품을 구경하는군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해변으로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모든 곳의 기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비행기는 40도의 날씨에 이륙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 여행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높은 열 때문에 공기가 성겨서 양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죠. 적어도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씨 변화 이전 시대에는 조종사셨으니까요. 스키, 아이스 스케이트, 스노우보드는 이제 실내 리조트의 인공 눈 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겠네요. 오후 4시에 일이 끝납니다. 곧장 집으로 갈까 생각하는데 기분이 아주 좋으니 공원을 산책하시기로 했습니다. 일단 반바지와 민소매로 갈아입어야 해요. 텅 빈 거리를 따라 걷는데 한낮의 더위 속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휴, 그 이유를 즉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도시를 보세요. 작은 저층 건물이 거리에 늘어서 있습니다. 고층 빌딩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낮과 밤 사이의 엄청난 기온 변동은 고층 건물을 불안정하고 닳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고층 빌딩은 열을 가두어 도시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지붕을 보면 태양 전지판으로 덮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중교통, 중앙, 난방 및 냉방 등 모든 것이 태양광 발전으로 이루어집니다. 낮 동안은 태양이 최악의 적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밤에는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해주죠. 멀리서 보니 공원이 멋지네요. 나무, 덤불, 푸른 풀, 그리고 꽃이 가득해요. 하지만 모두 가짜라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온실 속 식물들이 아니라면 식물은 모두 인조입니다. 낮의 더위는 식물을 태우고 말릴 것입니다.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때문에 밤에는 얼어버리고요. 여러분은 벤치에 앉아서 두 노인이 오늘날의 세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풍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연못과 호수는 몇 달 만에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노인들은 낚시 여행, 농장, 들판을 회상했습니다. 네, 사막 동물만이 기후 변화를 버텼습니다. 만약 도시에서 멀리 벗어나면 코요테, 길달리기 새, 도마뱀, 정갈을 볼 수 있습니다. 낙타는 모든 대륙에서 소와 말을 대신하게 되었죠. 새로운 기후시대의 30년은 사람들을 진화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미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피부는 점점 더 두꺼워지고 눈썹은 이마에 땀이 눈 속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빽빽하게 자랐습니다. 노인 중 한 명이 시계를 보고 말합니다. 7시 30분이네? 짐, 빨리 서둘러야겠어. 벌써 7시 30분이라고요? 여러분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요. 가방을 열고 바지, 장갑, 부츠를 찾습니다. 그런데 겨울 외투는 어디 있죠? 가방을 계속해서 뒤지는데 가슴속에서 공포가 피어오릅니다. 외투가 가방 바닥에 묻혀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가방 밖으로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운이 나쁘군요. 식은땀이 흐릅니다.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미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물건을 가방에 다시 넣고 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7시 40분.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달리기를 하니 몸이 뜨거워집니다. 7시 50분. 버스, 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실내로 들어갔어요. 7시 55분. 8시까지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영하 40도일 때 낮에 입던 옷을 입으면 5분 안에 저체온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적절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람들은 추위 속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먼저 몸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우리 몸이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거죠. 그러다 떨림이 멈추고 심박수가 떨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해요. 몸이 포기를 하고 기절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7시 58분. 전방에 도로가 보입니다. 더 빨리 뛰세요. 어서요. 오후 8시. 추운 날씨에 여러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1분 후면 집에 도착할 수 있어요. 계속 뛰세요. 공기가 폐를 찌릅니다. 속눈썹에는 얼음이 뒤엉켜 있습니다. 코는 이미 빨갛고요.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고요? 8시 1분. 현관문을 뚫고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해냈어요. 눈을 뜨니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책상 의자 뒤에 걸려있는 겨울 외투입니다. 덜렁댄 자기 자신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네요. 아주 완벽하게 시작된 이날은 낮과 밤처럼 매우 빠르게 변했습니다. 나 정말 휴가를 가야겠어. 마그마의 바다, 초고속 바람, 타는 듯한 뜨거운 날, 그리고 비 대신에 머리 위로 돌이 무더기로 떨어집니다. 일진이 사나운 날이네요, 그쵸? 천문학자들은 최근 저 밖에 새로운 슈퍼 행성을 발견했어요.
K2141b는 약 2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외계 행성으로 새 이름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외계 행성은 행성이 다른 태양계에서 자신의 항성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걸 근사하게 말한 거예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며 이 행성은 자신만의 궤도 그룹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K2 어쩌고 하는 그걸 무시무시한 곳으로 만들까요? 우리의 아름답고 작은 푸른 지구를 상상해보세요. 이제 세계의 모든 화산들이 동시에 갑자기 폭발했고 용암이 바다와 대양을 덮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보다 수천 배 더 빠른 불타는 허리케인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전 지역에서 휘몰아쳐요. 그리고 이따금씩 돌이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돌이 머리 위로요. 다행히도 머리 속으로는 아니에요. 이 무서운 행성은 약 2년 전에 우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곳의 평범한 하루는 어떨까요? 우선 숨 쉬는 건 잊어버리세요. 산소가 이 행성은 무시하기로 했거든요. 나트륨, 일산화규소와 이산화규소에 익숙해져야 해요. 여러분도 짐작했듯이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어떤 다른 화학 물질들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마그마의 바다도 있죠. 시야가 미치는 범위까지 행성의 표면은 녹은 마그마로 덮여 있어요. 이 용암 행성은 자신의 항성 굉장히 가까이에서 궤도를 도는데 그래서 표면이 벽난로와도 같습니다.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과 금성인데 이 행성은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행성의 반은 늘 낮이고 나머지 반은 밤이라는 거예요. 이곳의 조수는 마치 우리의 달처럼 고정되어 있고 아무리 오래 쳐다본다 해도 반대쪽을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매일 찌는 듯 불타는 쪽은 엄청 뜨겁고 마그마 바다로 넘쳐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급속 냉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마그마에 화상을 입지 않더라도 여전히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발 위를 보지 마세요. 돌비가 내립니다. 지구에선 물이 수증기로 변해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식어서 비로 내려오죠. 저 불덩어리 행성에서도 똑같아요. 돌인 것만 제외하고는요. 행성이 너무 뜨거워서 바위를 증발시킵니다. 그리고 시속 5,000km의 초음속 바람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자가 비행기보다 5배 빠른 속도로 머리에서 날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강했던 바람은 호주를 강타한 열대 사이클론 올리비아였어요. 시속 400km로 불었죠. 이제 이것의 12배를 생각해보세요. 행성에 해가 드는 쪽은 찌는 듯한 2700도예요. 지구 표면에서 가장 뜨거웠던 건 캘리포니아의 60도였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는 이런 온도에 근접하는 게 꽤 흔한 일이지만 사실 그런 종류의 연료는 돌을 증발시키기엔 충분하지 않죠. 사막 근처에서 자랐다면 사막이 늘 얼마나 건조하고 더운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사막이 얼어붙는 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사막은 강수량이 적거나 아예 없는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이상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수증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낮에는 태양이 사막을 오븐처럼 데워요. 하지만 해가 지면 열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고 엄청 추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막은 밤에 심지어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그렇게 춥다면 사막에 눈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부 사막에는 여기저기 약간의 눈이 내리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눈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저 건조하고 춥고 모래가 많은 사하라의 밤이죠. 그런데 사하라 사막은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사막이 아닙니다. 남극 대륙이에요. 1300만 제곱킬로미터의 얼음처럼 건조하고 사람도 거의 없고 귀여운 펭귄 무리가 있는 곳이죠. 엄밀히 말하면 펭귄은 사막에 살아요. 다시 불덩어리 행성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밤을 볼게요. 끝없는 어둠과 영하 200도에 달하는 혹한에다가 초음속 바람을 더해보세요. 지구에서 제일 추웠던 건요? 남극의 한 연구센터가 영하 90도였어요.
그럼 이 할로피뇨 고추 같은 외계 행성이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화성도 사실 살만한 곳은 아니에요. 행성이 붉어서 대부분 날씨가 더울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보통 엄청 춥습니다. 아주 많이 춥죠. 화성에서의 주말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우산은 집에 두고 가셔도 됩니다. 돌멩이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 수백만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화성에는 낮과 밤이 있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 지구와 비슷합니다. 지구처럼 화성의 적도는 찜통찌듯 뜨겁고 북극과 남극은 꽤 추워져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곳에서 오래된 이산화탄소 눈을 발견했어요. 행성 전체가 사실 여기저기 질소가 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로 뒤덮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화성에서의 강력한 눈 폭풍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눈보라는 아니에요. 연무기에서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드라이 아이스 폭풍에 더 가깝죠. 기후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유일한 행성은 화성만이 아니에요. 목성은 거대 폭풍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지구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성의 대적점은 사실 400년 된 폭풍이고 그 안에 지구 4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K2의 폭풍보다 강하지는 않아요. 금성에도 강력한 비가 내리지만 돌로 된 비는 아닙니다. 더 안 좋은 거죠. 황산비가 내려요. 심각한 피부 화상을 입히고 우산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태양의 방사선을 가두기 위해 그물처럼 작용하는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고 미친 듯이 뜨겁습니다. 그래도 마그마 바다는 없어요.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이며 대기도 없는 곳이죠. 즉, 폭풍, 구름, 비, 바람, 그게 뭐든 간에 없다는 의미예요. 수성은 마치 지구상의 사막과도 같습니다. 수증기도 없고 비도 없죠. 낮에는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미친 듯이 기온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외계 행성 K2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극단적인 부분을 모두 하나의 무시무시한 행성에 모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만간 그곳에 갈 것 같진 않아요. 아직 화성에도 못 가본걸요. 이건 아주 먼 미래의 일이고 200광년은 정말 긴 여행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어디든 어느 때라도 곧 옮겨간다면 아마 달에 캠프를 설치하고 싶을 거예요. 마그마 바다도 없고 초고속 바람도 없고 기온도 좋으니까요. 그렇다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중요한 것은 드론과 원격 조종 로봇들이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안전하게 있을 때 우리를 위해 달 지도를 그리도록 그걸 보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하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진짜 우주 탐사를 시작하길 원한다면 제대로 된 우주기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고 빛나는 달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린 왜 멀리 떨어진 행성을 연구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행성은 사람과 같아서 모두 나이가 다르고 모두 다른 장소에서 삽니다. 행성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왜 생명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도 아닌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상한 새 행성을 볼 때 우린 우리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놀라운 발명품으로 이어질 이상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우주에 가는 것조차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줘요. 흠집 방지 렌즈, 소방 장비, 정수 시스템, 무선 헤드셋, 투명 교정기, 소파 쿠션 사이에 부스러기 청소할 때 쓰는 아주 작은 그 진공 청소기. 이 모든 것들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명되었고, 이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매일 더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멀리 떨어진 행성이나 별 덕분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을 수도 있고, 건물을 더 튼튼하게 하거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화합물을 발견할지도 몰라요.